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시장을 잘 살펴보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롱숏 플레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나 뭐 조선주 안에서도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뭐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중소형 조선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을 조금 비워내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들을 담아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아직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플레이를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잡으면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트럼프의 말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하려고 하다가도 트럼프의 관세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를 결국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전략 후강으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도 그래도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키 맞추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장 나쁘지 않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이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뭐 갑자기 저도 지금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HLB 그룹주의 검색이나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HLB가 지금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승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캄렐 병용요법과 관련돼서 유럽의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이 HLB의 간암 신약을 포함한 치료 요법을 강력 권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HLB의 이 리보캄렐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암 치료를 할 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을 만한 치료법이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유럽 종양학회가 그래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종양학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강력 권고라는 이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급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HLB 그룹주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 뭐 다른 업종들은 뭐 장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관심이 여기저기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가고 있던 방산, 조선, 전력설비 이런 것들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반도체가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 중소형주 단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크게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꽤나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련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 삼성공조나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또 민주당의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신속 처리한 건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어쨌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추이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회 쪽에서 지금 또 입법하고 발의하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상법 개정안도 있고 또 STO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 국회 쪽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음 달에 이제 탄핵 관련 결정이 나올 텐데 어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관련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정치 테마주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 계속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외에 화장품 관련 종목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항공주는 오늘 티웨이 항공이 결국에는 대명 소노 그룹으로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그 티웨이 항공 관련주들이 특히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뭐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일단은 뭐 좋게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웰 수요 놀랍다라고 젠슨 황이 또 자랑을 했어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매출,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회계연도 4분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4분기에 39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블랙웰 효과, 블랙웰이 너무 잘 팔렸다 이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78%나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숫자를 공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381억 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어쨌든 한 2억 달러는 더 매출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한 수치였고 영업이익도 같은 경우에도 80%나 증가한 22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5%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엄청 놀랄 만한 상황이죠.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70%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출 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역시 90%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젠슨 황 CEO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블랙웰 수요 너무나 놀랐고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 신제품을 또 공개할 것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 쪽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4분기에 중국 매출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꺾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엔비디아 칩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중국 쪽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그래도 저희가 좀 긴장하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코멘트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HBM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종목 SK 하이닉스죠. 현재 1%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데 그래도 2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HBM 물량도 완판한 SK 하이닉스인데요. 올해도 5세대 HBM3 12단을 주력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혀놓았고요. 올해도 이제 16단 제품 공급까지 시작을 하면서 HBM 시장에서 1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게 또 앞으로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움직이는 종목 한미 반도체인데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걸터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또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TC 본더의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승불 켜고 있는 테크익 눈에 띄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2,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 기업이죠. HBM 2단계 웨이퍼 테스트에서 전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반락을 하면서 0.8%가량 밀려나면서 1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DI의 경우에도 1%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소폭 조정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HBM 관련주들 시세 점검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공주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뭐 TA항공 결국에는 인수 M&A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대명 소노 시즌, 대명 소노 그룹의 품으로 TA항공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명 소노에서 TA항공의
이제 품면서 새로운 항공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명 소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리조트나 호텔을 한 20개 정도 스팟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프랑스나 하와이에 역시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해외와 국내외의 리조트 인프라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항공을 연결하면서 그런 연결 결합 상품들을 많이 아마 이제 출시하면서 시너지를 내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자, 대명 소노 시즌이 소노 인터내셔널이 일단은 예림당의 회장 또 예림당 부회장 티웨이 홀딩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티웨이 홀딩스 주식을 전부 다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2,50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가 되잖아요. 대명 소노 인터내셔널이. 근데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또 한 2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노 인터내셔널과 대명 소노 시즌이 이미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티웨이 항공의 지분 한 55% 정도를 이 소노 그룹 쪽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티웨이 항공이 소노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너지 효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꿈꾸고 있고 이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티웨이 항공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노그룹이 이 에어 프레미어라고 또 다른 LCC 항공이 있거든요. 이 에어 프레미어까지 인수를 해서 조금 더 큰 LCC, 근데 또 에어 프레미어는 해외 쪽 더 장거리 노선도 운행하거든요. 유럽이나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사를 품으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실제로 수익을 내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M&A가 관련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LCC에도 이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티웨이 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의 주가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 홀딩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14%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LCC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한 만큼 이제 티웨이 홀딩스 쪽에 티웨이 항공이 제2의 아시아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함께 하나의 LCC를 형성하게 되고 티웨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프레미어와 함께 또 한 편을 먹는다면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까지 이렇게 3개의 LCC로 재편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의 주가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료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주가는 소폭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3%가량 현재 밀려나고 있고요. 1,098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항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 국내 최대 레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호텔과의 시너지, 앞으로 어떻게 창출해 나갈지를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소노의 정체성을 담아서 또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화장품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확인을 할 때마다 회사들마다 좀 엇갈리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관심이 좀 가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실리콘2가 실적 발표했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리콘2 작년에 주가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고 실적도 계속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 4분기 매출이 1,736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2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어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36%나 낮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의 화장품이 잘 팔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전의 양면 같이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너무나 많이 팔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의 미국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고 미국 법인 매출이 부진했답니다. 이러면서 실리콘2가 그제였죠.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일단은 하락은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V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4,317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별로도 기업들별로도 실적이 좀 엇갈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8년 만에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기에 화장품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모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25% 올랐고 코스맥스도 5% 넘게 일주일 동안 올랐고요.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한 2, 4%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과연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또 화장품 회사들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미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업종 안에서 종목별로 좀 희비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소폭의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22%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세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니모리도 오늘 역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5%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VT의 경우 이제 아픈 만큼 예뻐지는 니들샷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VT 역대 최대 실적을 또 지난해 기록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2025년에 이제 올해 중국 그리고 북미향으로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놓으면서 현재 구간에서 8%대 넘게 뛰어오릅니다. 3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PR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효자 브랜드인 메디큐브에 대한 실적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1% 넘게 급등하면서 6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BL팜텍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흐름 짚어보셨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또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해답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궁금증들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테니까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데일리온에 오늘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TV 방송 처음 출연했던 게 또 이데일리였는데 이데일리 벌써 그때 처음 한 지가 한 8년에서 9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고요. 제가 보통 이제 야간 시간에 많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에는 뵙는 분들이 또 오랜만이거나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철학이나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부터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은 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희망사항일까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오전장에는 좀 약해도 오후장에 그래도 좀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우리 시장에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한국의 네.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모멘텀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는 그런 모멘텀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미국은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뭐 3월 말에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 다시 또 재개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2일부터 해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더불어 가지고 뭐 의약품 정도까지 또 관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도 하기 전에 3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이냐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당분간은 한 5월 내지 올해 중순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좀 발작성 급등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물가가 치솟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경기 지표들 자체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연말 특수를 노려볼 수도 있었고요. 뭐 관세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긴 좀 그렇죠. 좀 우려를 하면서 미리 소비를 좀 땡겨서 쓴 것도 있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특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1월 달 발표되는 지표, 다시 말해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지난달 이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까지는 경기 지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2월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은 경기 지표들이 좀 삐걱대는 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실제로도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으로 갈수록 불경기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고금리 자체가 필연적으로 경기를 계속 하방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는 하지 못하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미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휘청거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단발성 이제 급락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 방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괜찮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요 상품 지수를 이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금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인데 왜 안전자산을 계속 사들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가지고 국제 금 가격보다도 더 높게 좀 거래된다라고도 합니다.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 덕분에 다행히 이제 환율이 뭐 엄청 치솟지는 않는데 미증시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은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미국발 위기였지만 다른 나라들이 더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셨을 때는 시장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뭐 다행이긴 한데 환율이 좀 치솟을 우려, 그리고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은 이게 좀 불황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이거를 진짜 막 물가가 튈 정도로 쓸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이 유가를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에너지 공급, 전통 에너지들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LNG라든지 천연가스들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한 이제 1월 이후에 이런 유가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유가가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저희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을 올려준 시청자님들이 있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거래량이 늘어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대체 거래소 이제 다음 달에 생기게 되면 과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까요? 아니면은 좀 그냥 뭐 반응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원래 지금 현재 정규장 같은 경우에도 3시까지 이제 진행이 네,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투자 시장을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화시키는 거죠.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거래 시간 자체가 좀 단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좀 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전에 네. 튀고 뭐 장마감 전에 튀고 이러잖아요. 급락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막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매도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네. 대형주에 좀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하시다. 어떠한 섹터가 타격을 입을지 궁금하다라고 또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공매도가 3월 말에 이제 재개되게 맞습니다. 되는데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은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공매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거는 형평성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너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 아니냐. 뭐 기관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만 너무 특혜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형평성 문제를 조절해서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대장 섹터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 좀 외면받았었던 기업이나 섹터, 그런데 앞으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종목과 섹터들이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 있죠. 네. 그간은 대장주들이 더 가는 장세였는데 이제는 좀 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은 대장주, 부대장주가 딱 나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유야 뭐 분명합니다. 네. 네, SK하이닉스에게 패권을 네. 뺏겼기 때문이죠. 1위 자리를 뺏겼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내줬던 효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프리미엄을 아무리 뺏겼다고 하지만 성장성이 안 잡히는 기업도 아니고 충분히 올라설 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매력적이다 보는데 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5만 원 아래로는 안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딛고 다시 반등하는 기점인데, 그동안 이제 대장주를 자리매김하면서 SK하이닉스 쪽에만 수급이 몰렸다면 이번에 공매도 재개 이슈가 나오면서 외면받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대장주로 많이 얘기했었던 게 네이버입니다. 물론 네이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그 공매도 재개 이슈를 타고 잠깐 동안 이쪽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는 있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또 이제 주가가 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부대장주로 평가받은 게 카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뭐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부대장주로 이제 평가받았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성장성이 안 잡힌 건 아닌데 캐즘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한동안 뭐 몇 년 동안 이제 바닥을 기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가 부활하게 된다면 많이 올랐던 섹터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좀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엔터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엔터주 어떤 모멘텀 때문일까요? 이번에 그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알령이 이제 해제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문호를 이제 개방하게 하려고 어찌 보면 문 밖에서 강제로 계속 문을 부시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어느덧 이제 중국이 다시 또 개방을 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이 연장선상에서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국도 내수를 어느 정도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문호를 좀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이번에 5월부터 이 한알령이 해제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방한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월보다 딜레이 되거나 좀 빨라지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한 그 부분부터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나오거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 산업을 제가 한알령 해제라고 하면은 뭐 뷰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제가 엔터를 꼽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엔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아티스트들의 회사의 이제 명운이 너무 갈린다든지 의정도가 크고. 예, 실적 타격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드러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생활 문제에 따라서도 주가가 너무 튀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리스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리스크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엔터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엔터 산업이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 가수 보아가 이제 일본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선진국들로 우리 엔터 산업도 진출한다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뭐 YG나 JYP에서 B나 세븐이 미국 진출한다고 했을 때도 와 이제 일본 넘어서서 미국까지 진출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뭐 원더걸스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사실 그 이전에는 진출을 시도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게 수익화가 되는 단계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YP의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하이브의 BTS라든지 또 이제 완전체로 다시 복귀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 진출이 상징하는 거는 결국 이 엔터 산업이 세계화에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도 글로벌화에 성공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사해주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확장성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커졌다.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불닭볶음면이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봐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과연 문화로서 세계에 인정받거나 좀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보통 일단 성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컨텐츠들과 뷰티나 엔터 산업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스트레이키즈 지금 JYP 엔터가 진출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차트에도 해당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JYP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디어유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엔터 산업이 그냥 단순히 뭐 공연을 간다든지 앨범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또 판이 바뀌었습니다. 팬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티스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디어유 뭐 버블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들어가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뭐 팬들이랑 아티스트들이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결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공연을 가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고 이게 이제 유료 결제를 통해서 수익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엔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디어유 역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엄청 뛰었는데 디어유 역시도 플랫폼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최근 이제 슈팅이 나오고 지지를 바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디어유 같은 종목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공략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해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엔터도 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LNG라든지 조선 쪽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앞서서도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타겟팅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많이 올라간 섹터들인데 방산이나 조선이 또 거기에 해당될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타겟팅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격 전략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가격 전략을 그냥 안 드리는 쪽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바라보는 게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만약에 조정이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HD 현대그룹주랑 하나그룹주에 비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산 이슈로 많이 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LNG 운반선은 아직 부각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정책 중에 제가 앞서서도 트럼프가 유가를 낮추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 전통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유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LNG 쪽도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인도랑 일본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LNG를 많이 공급하면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LNG 운반선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1위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선박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선박들 반사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중국의 윗슨조선소 역시도 이제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윗슨조선소 제재가 굉장히 상징하는 게 큰 게 이 LNG나 FLNG 시장에 있어서 삼성중공업 다음으로 평가받는 게 이제 윗슨이었습니다. 근데 윗슨까지 제재가 된다? 그럼 이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LNG 공급이 늘어나고 산업도 커질 건데 그 산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중공업 뿐이다? 이건 이제 부르는 게 값이고 마진율과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FLNG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중공업 차트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주가가 한 차례 또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에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이제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한 12,500원까지 열어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이제 담아나간다는 전략으로 해서 한 12,500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정고점이 한 16,000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15,500원 살짝 넘어가니까 그래서 한 16,000원을 다시금 이제 뚫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돌파하는 걸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 기업이 삼성중공업 공략주로 소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We think that the robotics era is just around the corner. 올해 CES 2025에서 언어 모델 다음은 피지컬 AI,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는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어닝콜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이 던진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소프트웨어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 추천 알고리즘, 음성 비서 같은 AI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한 것으로 로봇, 스마트 기기 등이 지능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탐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 AI인 것이죠. 그럼 피지컬 AI는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물리적인 환경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분석 예측해서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해한 AI는 통신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액추에이터 등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피지컬 AI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자동화나 물류 창고 관리 등의 제조 및 산업 분야, 정밀한 수술 지원 로봇이나 재활 로봇 등의 의료 분야, 스마트 가전 등의 가정용 제품,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교통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간이 사용하던 도구들을 로봇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범용적인 피지컬 AI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이슈, 투자 포인트 저희가 잘 지켜보며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피지컬 AI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AI의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은 뭐 큰 힘을 내진 못하고 이번 주에 계속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해요. 이러면서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쪽의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는 좋게 거래가 마감이 됐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중국 쪽 시장은 홍콩 항생지수가 특히 많이 올랐죠. 3% 넘게. 근데 상해 종합지수도 1% 넘게 상승 마감하고 오늘은 출발 상황 보니까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홍콩 항생지수도 소폭 하락하면서 0.02% 소폭 하락 출발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일단은 뭐 견조하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막 충격이 있어도 크게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걸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나 반도체 쪽이나 또 여기에 파생되는 AI 쪽에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잘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확인하라고 눈이 다 부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원래 그날이죠. FOMC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네,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한 엔비디아 실적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네. 주에 되게 중요한 상반기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딥시크가 연초에 빵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뭐 어쨌든 뭐 대항만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실적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딥시크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네, 뭐 예측했던 숫자와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 나오게 되면은 그보다는 더 잘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바라봤던 이제 모든 일련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좀 뜨뜻미지근하네요. 네. 먼저 그동안 좀 선방했던 시장이 생각보다 좀 주춤한 게 좀 눈에 띄고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제 컨센 대비해서 한 매출이 한 388억 정도로 보는 383억 정도 보는데 그보다 더 잘 나와서 네. 393억. 네네. 예, 잘 나온 편이죠. 네. 그리고 또 주당 순이익도 0.84센트, 그러니까 84센트.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보다 89센트.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네네. 예,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 정도 수치면은 역시나 가이드라인 높게 했던 부분까지도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이쪽이었습니다. GPM이라고 그래서 총 매출 이익률 네네. 이쪽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게 거의 70%다. 73% 거의 이 정도였죠. 예, 네. 상당히 와. 참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쪽에서 너무 부러워요. 예, 부러운데 저희 제조업 쪽은 하게 되면 아직 뭐 10%대, 20%대도 네. 가기도 힘든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회사라는 쪽을 보여주는데 73.5%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73.5%가 이번에 좀 떨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한 70%대 한 중반까지 가다가 이번엔 70%대 초반 정도 아닐 거냐. 이것도 잘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잘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제 본장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던 거 이제 시간 외에서는 약간 고민하고 있네요. 강보합, 약보합대로 왔다 왔다 가면서.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의 어떤 평가는 또 오늘 미국 시장 열려서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저점 매수가 좀 모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네. 근데 좀 더 요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기술주 쪽에서 좋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이 여파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실적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예상치는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줬으니까 뭐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가이던스도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음 분기 네. 지금 현재 요 분기 때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 엔비디아 측에서는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잡았던가요? 네,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네. 요것도 컨센이 한 423억 정도. 네. 예, 420억대인데 430억까지 살짝 위쪽으로 더 줬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만약에 하단부를 터치한다 그래도 한 뭐 41억 뭐 이 정도쯤에 40억대 초반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용인. 그래서 그렇게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GPM이죠. 네네. 그쪽들이 이번에 다음 분기 때가 75%대 찍은 이후부터는 좀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분기가 72.1 생각하고 있는데 좀 떨어지는 걸로 예. 예상했네요. 근데 회사 측 가이던스는 71. 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다. 요게 아무래도 좀 고민된다라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요 숫자 71 정도 나온 게 약간 애매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상 없다.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기존의 그 그래스호퍼 GH 시리즈 쭉 이어오고 거기다가 네. 블랙웰 시리즈로 이어오는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출하량 계속 약간 지연됐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발열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용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역시나 잠깐 대기했다가 이제 블랙웰 시리즈로 잘 나가는 부분들 그냥 더 인정해 주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총 이익률 네. 지금 전 분기에 73.5%가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 한 71대가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또 블랙웰이 지금 뭐 불티난다, 네. 뜨겁다 이런 식으로 제스랑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블랙웰을 팔아도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간까지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 시간이 예. 아직 근데 지금 뜨겁다고 했잖아요. 네, 그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 매출원으로 딱 차지한다. 그런 거는 한 2분기, 3분기 정도 가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차가 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주춤하고 기대치가 살짝 낮아지는 정도. 그게 지금 반영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블랙웰 시리즈가 뭐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거는 2분기, 3분기 이제 네. 후반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반영되고 그때 실적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다시 좀 반등을 하는지 여부가 그럼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황 선생님께서 네. 네,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했나 이번에는? 이번에 제스나? 대부분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이렇게 우리 바빠 죽겠는데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뭐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우리는 했었거든요. 잘하는데 왜 네, 난리냐 예.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웰 시리즈 출하량도 보게 되면은 네네. 일단 지금 컨센이 많이 해봐야 50억, 70억 이 정도까지가 작년 4분기다 보니까 1분기까지 역시나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 생각해서 이 정도면 많이 했겠지라고 했는데 블랙웰 시리즈 벌써 매출이 110억 예상치보다 한 2배는 더 찍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대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속도가 내서 쫙 이어가겠느냐? 요 정도에서 정체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아닌데라고 해도 일단 시장은 일단은 좀 정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외에도 또 젠스랑 CEO가 이번에 뭐 지금 컨콜 했는데 여기에서 뭐 앞으로 또 블랙웰 또 다음 버전 뭐였죠 이름이 블랙웰 다음 버전 이야기도 루빅입니다. 나오고 울트라 네. 블랙웰 울트라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 피지컬 네. AI 이야기도 또 하고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네네. 한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네. 일단 지금 블랙웰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인정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속기 쪽이죠. GB 200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약간 좀 텀이 있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 왜 이런 현상이 좀 더 좋은 칩, 그래서 성능이 좋은 칩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AI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네. 거죠. 예, 지금까지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학습보다도 더 높은 그리고 또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칩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걸 계속 또 역설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AI 결과를 받아볼 때는 이런 어떤 앞으로 더 다가올 새로운 칩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가속화가 될 거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을 강조를 하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님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고 아니면 젠스랑 CEO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딥시크의 영향은 그렇게 지난 분기 때는 아직 뭐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잖아요. 네, 일단 가장 걱정 많이 했던 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AI가 들어왔었을 때, 그쵸. 그럼 이제 그렇게 고가의 장비나 고가의 칩들을 쓰겠느냐라고 싼 했던 거 써도 되는데. 아이디어에서 지금 이제 보여줬던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투자 동향이나 네. 또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보여줬던 얘기까지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아니다. 가성비는 가성비다. 그러니까 가성비로 쓸 수 있는 쪽은 한계가 있고 거기다가 또 딥한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AI 시대로 가서 모든 이제 산업과 그리고 또 모든 직접적인 사물과 네.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AI를 좀 가동시키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가속화하고 거기다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해가겠다. 라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시장은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감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거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쪽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의 네네. 가장 큰 배경이 거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영향은
솔직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동향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실적 발표나 젠슨 랑슨이 보기에는 어쨌든 딥시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그러면은 또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중국에다가 칩 팔지 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이거 규제가 나오기 전에 4분기에 미리 엄청 그렇죠. 주문해서 많이 땡겨왔다. 네. 이런 것들도 실적에 이번에 4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저가칩을 중국 쪽에 많이 판 상황이고 네. 앞으로 블랙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 연결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중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규제 전에 좀 땡겨오는 네, 그런 쪽에 실적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단가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 미치는 실적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오는 이제 H20이나 B200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고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거마저 막히면 어떡할까라고 했던 부분들 쪽에서 들어왔던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마 디테일하게 또 규제를 한다고 이번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는 고가칩 그리고 또 성능 좋은 고성능 칩에 대해서는 계속 또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쪽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네네. 중국은 그러면 일단 속도가 느리고 아니면 또 성능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사이에 자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적으로는 약간 이제 가성비 높은 쪽으로 가는 것도 외에 좀 높은 성능을 가져간다라는 쪽들은 일단 직접적으로 알리바바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 쪽에서 약간 좀 위탁하고 거기서 니네가 직접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쪽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결과를 찾아내겠죠.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많이 그게 더 위험한 게 그럼 자체적인 해결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쵸. 지금까지 보였던 위상이 경쟁이 흔들리는 거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약간 자체 GPU 같은 것들이 네.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네, 열심히 개발하고 네. 있고, 근데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네, 그게 나와서 대체하는 쪽까지 나와서 중국의 자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의 역설이죠. 그렇죠. 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면서 나오기 자생적으로 시작하는. 하면, 네, 그리고 또 뒤에는 강력한 중국 정부가 있죠. 그래서 자금 지원부터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해결해라라고 하게 되면 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이번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든 중국 자체에서 AI 칩을 만드는 상황이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의 이런 매출 이익률이나 실적에서 약간 기대치에 미스가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예. 잘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대표님이 결론 좀 내려주세요. 엔비디아를 지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네. 엔비디아를 그냥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엔비디아가 갈 수 있으니까 사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뜨거웠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더 그냥 무게를 싣는 게 좋을지 네. 미국 입장에서. 일단 예전에는 아직까지는 인프라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라고 네. 해서 그쪽에 무게를 뒀다고 하게 되면 네네. 아마 지금부터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계에 하는 모습들 나온 만큼 네네. 약간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신경을 쓰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같은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만 갖고 왔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약간 좀 분할해서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온 김에 엔비디아 한번 기술적 분석해 볼까요? 좋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런 식의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한번 150달러 찍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140달러가 고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저항대가 나와 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번에 딥시크발 충격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회복은 어느 정도 딱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빠지는 거죠. 이번 실적 가지고 그러면 이상 없다라고 돌려야 되는데 그 기점이 오늘 딱 거기서 끝났어요.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애매하게 저항선에서 끝났어. 예, 그러니까 130달러대 초반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일 미국 시장에서 위쪽으로 이 130달러대 밑으로 안 밀려하고 위쪽으로 붙어주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140달러를 향해로 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130달러 초반에서 이 부분이 밀렸다가 다시 주춤했는데 저항받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그럼 또 들어가야 시간이 되겠죠. 걸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박스권에 대한 하단부를 또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일단 미국장 시작하고 장 한 오전장 정도? 미국장이 오전장이니까 저희는 새벽 밤 깊은 12시 새벽이죠. 넘어갔을 예. 때. 그 정도 부분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시 안착을 못해. 그러면은
타점을 밑으로 한번 더 내려야 될 것 같고 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차라리 그냥 약간 안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좋아요. 네. 오늘 밤에 어쨌든 중요하겠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방향성에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잡는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연관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응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둘 다 지금 오늘 약보합권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쨌든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서 엔비디아 뭐 실적을 보고 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네. 여전히 뭐 확고부동 1위다. 안정적인 걸로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 네, 반도체 포트를 가져가신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이닉스만 끌고 왔었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이게 세고 그러니까 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삼성전자도 같이 포트에 포함시키셔서 어. 5대5나 6대4 네, 뭐 좋아하시는 비율대로 예, 일단 같이 포트를 맞춰놓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이제 저점에서 딱 턴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레거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역학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위축됐던 메모리 업황들이 이제 턴에서 변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일 쪽은 삼성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레거시 입장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쪽이 맞고 HBM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다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까지 해서 HBM3E 뭐 내년까지 다 북아웃되어 있고 HBM4도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걸로 네네, 보여주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엔비디아와의 그 밀착 관계 계속 이어진다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흐름들을 보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확인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네네. 걸 가능성을 두고 레거시도 따라간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포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둘 다 챙기자. 이렇게 보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업황은 메모리 반도체는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턴할 때가 됐다. 바닥은 통과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포트에 조금 어느 정도는 포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이 이제 대형주 이제 밑단으로 내려와서 네. 요즘 뭐 HBM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같이 부각되고 있는 게 유리기판 그렇죠. 그리고 또 발열 문제, 엔비디아 발열 문제 나면 냉각 시스템 이쪽으로도 뭐 삼성공조 요즘 너무 너무 뜨겁잖아요.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공조는 단기적으로 이런 냉각 시스템 쪽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까요? 일단 시장이 찾다 보니까 이쪽까지 가는 네. 거죠. 근데 일단 이번에 블랙웰 시리즈가 이제 출하가 되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발열 문제였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그걸 해결할 게 뭐냐? 유리기판 아니면은 또 이 액체 냉각이라고 냉각 시스템.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액침 냉각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가 이쪽이 아닌가 봐라고 하는 쪽에서 액침이 아니고 액체야. 그러면 액체 냉각은 공냉식이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 약간 공조 쪽에 대해서 잘하는 쪽들 이걸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잠깐 공조 뭐 있나 보니까 공조 이름부터는 삼성공조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죠. 거기다 삼성이야. 그죠? 거기다, 예.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쵸, 전혀 예. 상관없지만.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러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예, 거기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움직이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업체랑 손붙잡겠다. 네. 공조 쪽에서 같이 손을 잡을 것 같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것도 뭐냐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엔비디아랑 뭐 한다. 엔비디아랑 뭐 성과 낸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공조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워낙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알려진 회사죠. 게다가 또 주가가 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공조 쪽과 영향을 끼쳐서 뭘 들어간다. 그것도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삼성공조 빼고 나머지 비상장 회사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은 왜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름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네, 그런 삼성 쪽에서- 계열사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아닙니다. 원래 근데 이름은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겠죠. 예, 지위를 누려야 되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좀 오버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챙기고 이제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유리기판은
다시 안 돌립니까? 유리기판도 처음에는 SKC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 좀 더 신경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이 넘어간 분위기죠. 네네. 그런 쪽에서 유리기판도 신경을 쓴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네. 유리기판 쪽에서 우리도 쓰기 시작한다는 쪽에 대한 뭐 채택이나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발주를 했다, 공급했다. 수주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대한 작은 뉴스라도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준비 다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유리기판이 좋은 건 알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쭉 가다가 지금 줄줄줄 다 고점에서 밀리는 네네, 상황들이죠. 밀렸어요, 다. 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물타지 마시고 그런 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기판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추세는 이어질 텐데 네. 구체적인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의 단서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공조나 이런 냉각 쪽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좀 무리다라고 네, 아직은 생각이 무리다. 들었습니다. 예. 네, 더 판단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엔비디아 실적하면서 우리 이 시장에서의 반도체나 관련된 HBM 쪽까지 쭉 살펴봤는데 좋은 전략 주셨어요. 답을 잘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LB 급등세 10만 원 돌파 눈앞, 클래시스 삼성전자 피인수설 부인 딛고 6만 원 돌파,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내달 한국 방문 조율 중 소식, 특징주 범한 PR셀입니다. 자, 뭐 오늘의 주제라고 하고 자꾸 이 제목을 읽은 다음에 이 제목에 있는 내용은 얘기가 안 나와서 그저 주제라고 한 게 민망한데 이 제목은 그냥 그 오늘 제가 요 대본 쓸 때 현재 가장 이슈되는 걸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뭐 간단히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HLB가 지금 1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그 국내 바이오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하도 뒤통수 친 적이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먹튀한 것도 너무 많고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임직원들이 자꾸 먹튀하고 뭐 재료로 막 올려놓고 알고 보니까 뭐 임직원들은 다 팔고 떠났다 뭐 이런 뉴스 나중에 듣고 이런 거 열받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통과가 다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그 실력이 없었던 것도 너무나 많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저는 이제 국내 바이오가 이런 것을 겪고 어떤 선진 바이오로 가기 위한 뭐 과도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응원은 해요. 그래서 지금 HLB가 3월 20일 날 그 저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FDA에서 허가냐 마냐. 물론 이게 항서제약의 캄레리주 막 중국이랑 엮여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잘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번에도 항서제약의 문제 때문에 일단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항서제약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HLB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곤삼하면서 지금 20, 30대 분들 혹은 30, 40대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주총 현장 막 그림 가끔 나오죠. 그래서 그 곤사마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응원하잖아요. 진양곤 회장님이 하도 여기 뭐 되게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눈물도 흘리시고 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HLB가 이제 이게 관문이죠. 3월 20일 날 그 FDA 승인이 나면은 진짜로 이거 항암제 최초의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그 기대감인지 오늘 조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 라이트 보트 그래서 HLB였죠. 하지만 누구도 현대 라이트 보트 구명정 만드는 회사라고 지금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HLB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3월 20일이니까 우리 지금 일자가 많이 빠지잖아요. 3월 1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대체 공휴일이라
그래서 20일이면 이제 곧 다가와요. 주말 빼고 이러면. 그래서 금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은 한번 뭐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뭐 혹여나 또 한번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면 또 굉장히 또 등락이 심할 텐데 그런 부분도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클래시스 삼성전자 피인 수설도 이것도 사실 뭐 역시 단독 보도는 그렇죠. 단독 보도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경우는 자신이 단독이기 때문에 뭐 단독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만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단독 타이틀을 빨리 쳐서 조회수를 얻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언론사가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피인 수설이 단독으로 뉴스핌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부인하는 뉴스가 또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혼란이 있었지만 클래시스는 오늘 또 오르고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고 있고 원래 좋았던 기업에게 이런 피인 수설이 나왔다가 부인되고 이런 과정은 크게 주가에 영향이 뭐 악영향은 없어요. 지금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예 주가가 막 망가지고 재무제표가 시뻘겋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피인 수설 하나 띄워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가 올려가지고 그 재료를 올려가지고 임직원들이 뭐 처분하고 이런 과정, 언론과의 유착 이런 것까지 있는 과정 속에서는 만약 실제 그 이해관계 있는 회사에 부인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급락을 맞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는 오히려 6만 원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방문 소식 때문에 특징적 범한 퓨얼셀은 나중에 이 맨 마지막 꼭지에서 다룹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3개가 다 플러스인데 오늘은 확연히 또 어제랑 다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혼자 2% 급등했어요. 자, 다우존스 지수는 제자리에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121선 있고 S&P 500 가까스로 0.01% 기록했네요. 자, 일단 다 121선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종합을 해서 내놔서 반도체 지수인 건 아시죠? 필라델피아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라델피아 증권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거라 그런 거고 필라델피아는 정유 산업이 주력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일단 어제 5,000에 근접했어요. 4,990.82. 30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뭐 반도체를 대변하진 않지만 대표 종목을 계속 갈아서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원래 14개, 15개밖에 없었는데 종목 숫자도 30개로 늘어 있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다시 한번 신고가에 근접을 했거든요. 자, 독일 조기 총선 마무리됐고 이제 결과도 나왔잖아요. 다들 얘기 많이 드렸죠. 우파가 더 강화됐다. 그 우파는 뭐 어떤 나라건 우파는 친기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같나? 자,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1위라고 했죠. 시가총액 1위. 자, 그리고 알리안츠 같은 이 보험회사도 있는데 뮤닐이라는 이 회사가 어제 4.82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알리안츠도 2.67 올랐고 뮤닐이가 4.82 올랐는데 알리안츠랑 뮤닐이는 틀린 게 뮤닐이는 재보험사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잖아요. 코리안리라고 상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보험을 또 들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자연재해가 크게 터져버리면 보험사들도 자기네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리라는 회사에 재보험을 드는 거죠. 삼성생명이 소비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이 형태인데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코리안리에 또 재보험을 듭니다. 혹시 크게 터졌을 때는 코리안리에 또 청구를 해서 그거를 상쇄를 시키죠. 그런 회사가 뮤닐이라는 회사인데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가 어제 이끌었고 여기 지금 8위부터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포르쉐, BMW. 자, 무슨 독 3사부터 폴스바겐 같은 회사부터 여기서 지금 아우디만 없잖아요. 독 3사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를 얘기하잖아요. 아우디만 빼고 벤츠, BMW 있고 그리고 양산차라고 하면 근데 폭스바겐 있고 딱정벌레. 그다음 포르쉐. 사실 독 3사보다 한 단계 좀 위로 부르는 포란페 중에 하나죠. 포르쉐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얼마 전에 뭐 일주일 전은 아니고 지난해인가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포르쉐가 지금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험주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게이코라는 손해보험 회사가 중심이잖아요. 지금 독일도 사실 알리안츠랑 뮤닐이 이게 지금 4위, 5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보험사 위주로 지금 시가총액이
벤츠 포르쉐보다 시가총액이 높으니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강하구나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독일 증시가 요즘에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60일선은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저기 땅굴을 또 하나 팠죠. 그 제자리로 좀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신흥국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신흥국으로 또 분류하자면 상해 심천도 신흥국 증시긴 한데 지금 뭐 아무리 중국이 G2라고 해도 증시의 선진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시의 선진성으로 보면 이 중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에 넣어야죠. 그렇죠? 이게 선진국 증시는 아니잖아요. 증시가. 상해종합이랑 심천은 굉장히 모양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연초에 이 장대 음봉을 일단 다 먹어놓은 상태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천은 더 위로 갔고,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요. 자, 박스권 하단부에서 일단 반등 올려 세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11선에서 일단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자, 역시 올라갈 때 각도가 가파르고 세고 내려갈 때는 완만하고 약하면 그건 상승세니까 아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올라갈 때 강하고 가팔랐고 내려갈 때 각도가 완만하고 약하잖아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1430원에서 전저점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죠, 일단. 자, 아주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코스닥이 팽팽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유는 한 번 더 땅굴을 팠고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주택 가격도 지금 그 주택 거래도 다 줄어들고 있고 지금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지금 이런 게 세계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입니다. 주택 가격이랑 원유 가격 같은 게 미리 선행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제가 좀 불안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안 도와주죠. 지금 벌써 2,300억 팔았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이게 왜냐면 지금 2,300억이 이미 그쵸? 이미 어제 그저께 이거는 돌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4천억도 넘을 수 있는 속도예요, 지금. 그렇죠? 절반이 안 지났는데 벌써 2,300억을 팔아봤었으니까. 자,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게 이게 하나의 좀 걸림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일단 부활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쉽게 죽지 않죠. 자, 일본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자, 아까 전에 그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살아나니까 여기가 또 살아나잖아요. 히타치랑 소프트뱅크 그룹이. 그렇죠? 히타치는 전력기기 업체고 소프트뱅크 그룹은 비전 펀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빅테크 업체 투자를 해놨죠. ARM도 그래서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죽으면 히타치랑 소프트뱅크 그룹이 죽어요. 일본에서. 똑같은 거고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이 닌텐도가 오늘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올랐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만 기다렸다가 이제 캡처해왔어요. 대만이 시차가 1시간 나서 그래서 그래요. 10시 20분에 나와가지고 UMC가 지금 1.03으로 가장 멀리 오릅니다. 자, TSMC라는 이 압도적인 그 제조만 하는 제조회사가 있잖아요. 대만에는 UM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위짜리죠. TSMC가 큰형, UMC가 작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입니다. 어제 브로드컴이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 브로드컴도 지금 보니까 자, 인텔이 이게 만약에 정말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다 쪼개진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인텔이 뭐 TSMC에도 넘어가고 뭐 브로드컴에도 넘어가고 브로드컴이 얘기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인텔의 제품 부문을 인수할 경우에 호크탄이 그 CEO 이름이 혹탄이에요. 혹탄이 이끄는 브로드컴의 매우 수익성 높은 거래가 될 것이다. 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에 테슬라가 그때 흔들릴 때 제일 1순위로 브로드컴이 거론됐었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이 지금 인텔의 제품 부분을 인수할 때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텔이 쪼개지든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는 게 가장 커요. 미국 기업이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인텔은 그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귀주 모태주는 별 변동 없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도 별 변동은 없는데 CATL은 고치고 나갈 것만 같은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계속 말했는데 비수기 때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배터리 산업사슬 요 가치 밸류죠. 밸류 체인 안에서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쉽사리 지금 다시 따내기가 힘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가 살아났어요. 자, 도요타가 밑에서 일단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자, 일본도 도요타가 일단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얘가 살아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는 별다른 흐름이 없네요. 대만 가건보다 TSMC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닌텐도 오늘 일본 특징주입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시 21선에서 반등하죠. 굉장히 2025년도 1월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지금 9,000엔부터 11,425원으로 치고 올랐는데, 자, 지금 2위에 있는 4위인가요? 소니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자, 닌텐도의 위, 그리고 닌텐도의 저기죠. 위는 저쪽이죠. 닌텐도 저기랑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뭐 이런 지금 게임기 만드는 업체들 있죠. 이게 주가가 다 좋아요, 지금. 소니도 닌텐도도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UMC입니다. 야, UMC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TSMC가 꽉 잡고 있는데 UMC라는 또 이 형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씬에서도 똑같잖아요. 2차 전지가 CATL이 완전 먹고 있고 BRD가 있어서 BRD CATL을 합쳐버리면 2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이 전 세계가 반이 넘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SMC라는 큰 형이 이끄니까 UMC까지 합쳐버리면은 얘는 절반 이상이에요, 얘네도. 오늘 TSMC가 단독 절반 이상이고 여기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마리아나는 조그만 몇백 원짜리 종목이 하나 흔들고 있어서 빼고요. 항공 저가항공사는 오늘 저기 TA항공 인수 그것 때문에 오른 거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SK 이터닉스, 두산 퓨얼셀 순이에요. 제일 많이 오르는 범한 퓨얼셀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무적인 게 드디어 나오나요? 자, 지금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한국 방문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트럼프랑 처음에 첫 통화했을 때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동맹국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정확히 어디 필요하냐면 이런 군함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범한 퓨얼셀이 하는 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잠수함은 잠수를 해서 레이더에 안 걸리게 활동하는 게 주력인데 지금은 디젤을 보통 쓰고 있어요. 그 디젤을 쓰면은 그 디젤 가솔린 아시죠? 경유를 쓰고 있는데 경유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3일 정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럼 노출이 되잖아요. 몰래 숨어서 핵을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은 최장 2주에서 3주 동안 해저에서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두 개 업체는 뭐다? 아까 독일 시가총액 상위에 지멘스 있었죠. 그 지멘스랑 한국의 중소기업 범한 퓨얼셀 세계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그래서 잠수함 그걸 발전시켜서 선박용 그리고 무인 잠수정까지. 자, 이런 수소 연료 전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내달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온다. 뭐 주제는 이걸 것이라고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조선업계와 군함 건조. 근데 만약에 잠수함의 능력치를 올리는데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결국 지멘스 아니면 범한 퓨얼셀이니까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주 허황된 무슨 저기가 아니죠. 근거가 엄청나게 있고 지멘스랑 두 개 기업밖에 없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오늘 한 줄 매도평은 말장난을 해보겠습니다. 미 군함 시장 침범한 퓨얼셀.
네, 인사이트 플러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좀 부진한 흐름 속에서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방어주 안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업종,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봤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요. 투자 전략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스토리 박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를 또 하나 새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인크로스라는 기업인데 먼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에서 이제 경기 방어업종, 광고 뭐 이런 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존에 에코마케팅 등 이런 미디어 랩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작년에 내놓은 리포트 중에서 FSN이라는 동전 기업 리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에코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나스미디어 등 이런 미디어 랩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이런 그 가능성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시총이 한 950억대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최근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한 610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탐방 다녀왔고 오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상태이고 또 현금 보유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밸류업 정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그렇다면요, 인크로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우리가 미디어 랩사라고 표현을 해요. 통칭해서 미디어 랩사라고 하면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 시청자분들이나 미디어 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광고 대행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이나 이노션. 뭐 이런 기업들은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런 광고를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유튜브나 카카오, 매체. 네이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광고가 나오게 되면 이 광고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자금을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주는 기업이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미디어 랩이고 그의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인크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서 좀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크로스, 그래도 어쨌든 광고 사업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크로스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넷플릭스 광고 판매를 시작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존에는 나스미디어가 독점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쪽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OTT 쪽에 이제 신규로 인크로스가 들어가면서 뭔가 OTT 쪽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나 국내 OTT 이런 쪽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기존에 IPTV 이런 쪽도 잘하고 있었으니까 SK 브로드밴드 등 그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으로서 신규 먹거리가 생겼다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인크로스가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던 게 게임 쪽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영향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너튜브라든지 이런 다수 매체들을 보게 되면 디지털 광고를 게임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과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실어주는데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 신규로 들어가면서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는 부분과 게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크로스만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까지 있고 이제 OTT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광고 사업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고 또 커머스 쪽도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커머스 쪽은 사업 성장세 둔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그쪽을 좀 끌어올릴 만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커머스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가 좀 명확했던 게 모회사가 SK그룹이에요.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이고 2019년에 NHN 쪽에서 SK그룹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 SK텔레콤의 이런 고객 풀을 활용한 커머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그에 따른 성과 자체가 상당히 미진했거든요. SK텔레콤과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고객을 붙들어주기 위한 서비스하는 용도로 이런 부분을 T딜을 제시를 했었다면 T딜. T딜. 그러니까 인크로스가
실제 지금 커머스 사업으로서 SK텔레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티들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요즘에는 이런 커머스 추세 자체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최근에 유튜브 쇼핑, 우리가 뭐 문자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프로모션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서 네. 최근에 SK그룹 쪽에서는 이에 따른 이제 마케팅 비용 자체를 작년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축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런 커머스 사업 자체가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것들의 인크로스가 인지를 한 이후에 실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TD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광고 이런 그 기획사와, 그러니까 대행사와 이런 매체를 연결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수 대기업의 이런 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신규 고객을 발굴한 게 이제 현대차그룹의 현대샵 이쪽을 새로운 이제 운영 사업권자로서 따오면서 기존에는 SK텔레콤 캡티브만 하고 있었다면 네.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샵 그리고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까지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판 자체가 작년 말에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판을 키우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기업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또 실적일 텐데, 광고 사업이 잘 되나? 뭐 이런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네. 2025년 올해로 봤을 때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그 최종 결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2024년보다 25년도에 무조건적인 성장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이제 공식적인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네. 제가 추정컨대 자연 성장률 도입했었을 때 매출 550억에 영업이익 단은 대략 한 200억까지, 적게는 대략 한 170억에서 200억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성장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작년에 일회성으로 깨진 부분만 하더라도 한 62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랩의 특성상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쪽에 지급 보증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먼저. 그러니까 광고주가 돈을 집행을 하기 이전에 네. 중간 역할이잖아요. 먼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우리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자리를 잡아놓는. 그렇죠. 먼저 자리를 예약을 해놓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선제적으로 돈이 이제 자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돈을 썼는데 나중에 광고주나 그리고 광고 대행사 쪽에서 돈을 못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급 보증하는 형태로 먼저 돈이 들어갔는데 못 받은 네. 이런 그 충당금, 이게 작년에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큰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소 광고 대행사 쪽에서 부도가 나면서 네. 받을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만 플러스를 하더라도 올해 최소한 18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이제 추정컨대 한 200억까지도 영업이익 체크를 하면서 매출 550억에 영업이익 200억 이런 네. 식으로 올해의 전망치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그래도 괜찮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숫자가 이렇게 찍힌다면은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외에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나 뭐 앞으로의 이슈들은 없을까요? 고려해야 될 점들 좀 짚어주시죠. 사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돈도 많고 돈도 잘 현금 벌고 많다고 있는데. 아까 그렇죠, 그러셨는데. 맞아요. 네. 시총이 950억인데 현금이 610억이에요. 그러면 시총 3분의 2가 현금인데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기에 지급 보증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10억 중에서 200억에서 300억은 항상 이 지급 보증 위해서 쓸 수는 없는 돈이에요. 그럼 묶여 있는 거네요. 묶여 있는 돈.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금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건 300억에서 400억.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현금 유동성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M&A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마인드노크 통해서 이제 진출하기도 했었지만 미디어 랩사로서 중간에 광고 대행사와 매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광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 부분 세이빙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단에 있는 광고 대행사 일부 역할까지도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 중에서 올해의 커머스 시장 확대를 제가 그 제목으로 달아봤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2019년에 SK그룹으로 인수가 된 이후에
피인수된 이후에 SK그룹만 이제 캡티브로서 TD만 했었다면 작년 11월 달에 현대샵을 오픈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갔고 지금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여기저기 오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커머스 운영 대행 사업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밸류업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액면 분할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이제 결산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주총이 끝나고 하는 시점이 3월 달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나운스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말을 아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3월 달에 마무리가 된 이후에 공식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추후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주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인크로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950억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제가 180억에서 200억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금 떼고 나서 이제 제일 밑단까지 순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 150억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보았었을 때 지금 그 유사 기업이 뭐 플레이디나 에코마케팅, FSN, 나스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하단이 10배 이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500억 이 부분이에요. 1,500억이면 지금 950억 단위니까 러프하게 한 50% 정도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500원 정도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50% 업사이드를 감안하게 놓고 본다면 최소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즉 대략 한 1,500원까지 업사이드를 놓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는 있겠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네. 분명히 작년에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이하에서는 분명히 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전일 대비 0.66% 내린 7,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함께 피어 그룹으로 볼 만한 그룹들, 뭐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함께 비교를 해볼 만한 기업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다르지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라는 이런 SK라는 캡티브 마켓을 중심으로 SK텔레콤에서 TD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뒷배가 통신사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통신사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쪽이 KT 가지고 있는 나스미디어가 여기에 네. 1차적으로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쪽이고 네. 이쪽은 전통적인 미디어 랩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 커머스 사업이나 이런 쪽을 구체적으로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이런 모기업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플레이디는 이제 그 광고 이제 대행사 역할, 제작 이런 쪽이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하지만 최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구 아프리카 TV 이쪽이 지금 선정이 되면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으로서 체크를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사실 에코마케팅이나 FSN 쪽이에요. 네. 이쪽은요. 사실 그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예. 어떤 광고를 집행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잘 팔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품을 기획을 했었을 때 잘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쪽이 미디어 랩인데 그에 따른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크게 성공을 거둔 기업이 에코마케팅.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일리 앵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클럽 마사지기, 몽제 매트리스, 그리고 안다르 뭐 이런 네. 것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센세이션 일으켰던 에코마케팅 이런 기업이 비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오늘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 FSN이라는 기업이 부스터즈라는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소위 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했었던 쪽이 르무통, 신발 네. 뭐 이런 쪽이나 링티 뭐 이런 쪽인데 그쪽은 이제 그 커머스를 병행을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하는 쪽.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미디어 랩사가 서로 간에 중간에 좀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 어디가 좋을까?
하면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 캡티브 생각하면 KT 생각을 하게 되면 SKT와 비슷하니까 나스미디어인데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에서는 FSN이나 에코마케팅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딱 뚜렷한 이 기업이 여기하고 완전 라이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중간적인 역할에서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좀 최근에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배워가면서 서로 좀 벤치 마케팅 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광고 업종을 좀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지 궁금해집니다. 업종 내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할까?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 워낙 이제 강력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이런 쪽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급 수수료율이 계속해서 그쪽이 좀 더 가져가고 지급 수수료율이 좀 줄어드는 체제. 줄어드는 이런 트렌드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즉 광고주가 100이라는 금액을 집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디어 플랫폼 쪽에서 가져가는 쪽이 70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대행사,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쪽이 20,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게 전체 100 중에서 10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우리가 실적에서 크게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지급 보증 리스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먼저 자금을 집행을 하고 후불로 이제 대행사나 그리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소 대행사나 이런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형 대행사, 그러니까 제일기획, 이노션, HSAB 뭐 이런 모기업이 있는 대행사 중심으로 좀 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올해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매크로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그 광고에 대해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광고주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우리 이런 미디어 랩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크로스 이런 쪽의 주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랩사 안에서 인크로스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광고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이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관련 업종,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새해가 된 지 어제가 됐는데 2달이 지나갔고 오늘 내일 하면 이제 3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 연휴가 있어서 조금 한결 가벼운 주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월 들어서 뭐 시장이 달라지는 거, 뭐 시장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 이런 것도 바뀌겠지만 3월 들어서 새롭게 또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새롭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출범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게 대체거래소가 대체 뭔지, 대체거래소 대체 왜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3월 4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대체거래소란 이 ATS라고 해서요,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사설 거래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ATS, 이니셜을 따서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와 이거 엄청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대체거래소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실제로 열리는 것도 꽤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다음 주부터는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체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게 이게 넥스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이 사설 업체인 것입니다. 기업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대체 거래소가 오픈되어서 본 시장 말고도 경쟁 체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진 시장이 되려면 이런 대체 거래소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대체 거래소가 30여 개가 있답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30여 개의 ATS 대체 거래소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골라가면서 내가 거래소를 골라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코인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코인이 업비트도 있고 우리가 빗썸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을 한국거래소의 KRX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이제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가격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삼성전자라도 KRX 시장과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가격이 약간 달라지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에서 ATS가 30여 개가 있는데 사실 이 대체 거래소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한 11%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은 해보시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도 3개의 ATS가 있는데 역시 일본에서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가 개설이 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에서 10% 초반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가? 일단은 시간과 수수료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게 퇴근하고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약간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아침 8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고 그다음 메인 마켓은 똑같이 열리고 그다음에 폐장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거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수료도 약간 저렴한데 한국 거래소 대비해서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저렴하답니다. 근데 출범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아예 이 수수료를 좀 면제해 주는 것 같아요.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0 몇 %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1억 수익을 나면 거래 수수료가 한 1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엄청난 이득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전부 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2,400-500개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에는 딱 10개가 시작이 됩니다. 롯데쇼핑, 제일기획, SFA, YG엔터, 컴투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별로 사고 싶은 건 없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주차별로 계속 열리는데 아마 이 3월 24일 이때부터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이때 삼전,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아마 3월 이때쯤이 돼서야 뭔가 명확한 시장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그때 한번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거래소를 이 증권사 쓰시는 분들은 이런 아마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기시는 분들 저도 그냥 처음엔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복수거래소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큰 체감은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SOR, KRX, NXT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고 이게 KRX 한국거래소로 거래를 하는 거고 SOR은 증권사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매매를 시켜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보통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추이는 다음 주에 깔아보면서 한번 거래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실제로 써보질 않으니까 이걸 왜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 거래량이 적은데 KRX랑 NXT가 나눠진다? 잘 모르겠고요.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시세차가 막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슈를 내서 뉴스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거래 시작할 때 또 저 거래 괴리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도 다음 주에 사용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사용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관련 이야기 들어봤는데 경제 방송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뭔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적응해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77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